마감 증시 출발 코인 2부 한치호의 이슈픽입니다. 제 옆에는 MBN 투자경제연구소 한치호 수석님 나와 계시는데요. 한코나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제 밤부터 난리들이 벌어졌어요. 네. 우리가 우루과이 축구 비겼어요. 제가 축구를 지는 쪽에서 저는 사실 배팅을 좀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보고 매국노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도박이란 게 많이 다른 쪽으로 거는 게 원래 사람인 거예요. 네. 뭐 축구에서 뭐 매국노 그런 얘기 듣기는 싫은데 어쨌거나 어제 저녁에 차들이 다니지 않을 정도로 축구에 그러니까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네. 쏟으셨는데 네. 그 시간 사이에 또 뭐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위메이드 상패 맞아요. 결정 뭐 이런 거 나오는 바람에 또 많은 우리 투자자들이 또 가슴을 쓸어내셨어요. 맞아요. 축구는 잘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는 일이 생기는 건지 네. 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맞습니다. 하루 종일 모든 방송 뭐 언론들이 위믹스가 어떻게 될 거냐, 위메이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투자자분은 무엇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에 관심들이 엄청나게 쏟아붓고 계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게 다 연관성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네. 사회가 모든 게 이 서플라이 체인, 이 다 연관성이 되어 네네.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같이 다 연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뭐 공부 많이 했죠. 우리가 네네. 그 경제 공부와 그 지식과 정보를 드리고 네. 투자 정보와 지식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다 못한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또 이야기를 맞춰보려고 네. ESG 마지막이 아니라 ESG 마무리 좀 짓는 공부를 좀 해보려고 네. 그래서 네. 모셨습니다. 누구요? 네, 그래서 모신 분 한성대 이목빈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목빈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교수님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시는 게 딱 제 목표였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잘 지켜지고 네네. 있어요. 아무튼 간에 열심히 제가 한 달에 한 번 모시면서 네. 우리 공부도 하고 네. 이런 지식을 쌓아야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 기업들이 가고 있는지 경영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모셨는데요. 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배운 걸 복습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시죠? 후나 말씀. 후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래서 정리하자면 첫째 뭐 이렇게 나가. 그럼 또 해. 교장 선생님 말씀을 정말 지루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마디만 하신다는 게 그 예, 마지막이 그것도 10번 하십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시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교수님 네. ESG와 CSR 뭐 우리 그런 차이에 대해서 좀 해봤던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금방 우리 한수성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CSR과 ESG는 지금 차이점을 말씀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기업이 또 그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간다는 개념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네. CSR은 어쨌든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가지고 기업에 환원한다라는 어떠한 맥락이 좀 컸다면 ESG는 투자자 입장에서 ESG의 요소, 즉 환경이나 사회나 지배구조 측면에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SR은 기업이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시했다면 이 ESG는 외부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즉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ESG와 CSR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깐만. 이 대본에 없는 내용인데 네, 또 네. 질문. 대본에 없는 내용인데 질문. 죄송합니다.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러면 CSR은 보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ESG는 투자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ESG가 더 자본주의적 성향이 더 강한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CSR은 기업이 이윤이 남은 걸 가지고 환원을 네, 한다라는 그렇죠. 개념이었다면 ESG는 먼저 그 재무적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비용을 투자를 하는 상황이 되겠죠. 즉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뭐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ESG는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재무적 손실을 미리 예방하자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게 역시 말씀 듣다 보니까 아시겠죠? 네네네. 이 자본주의적 성향이 더 강해진 거야, 사실은. 우리가 이 어떤 트렌드라고 얘기하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호피아나? 네, 호피아나 호피아나 그 유엔 사무총장. 유엔 차장이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했다고 했는데 네. 자세히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자본주의적 자본가를 더 해주는 그런 상향으로 좀 변했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지울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항상 여쭤봤는데요. ESG를 추구하다 보면 재무적 어떤 네. 그 트레이드 오프 때문에 네. 항상 기업의 어떤 관계자들이 망설이게 되어 있거든요.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 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왜 이렇게 가치가 바뀐 거예요? 이 가치가 바뀐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나 외부적인 요인이나 뭐 트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일단 지금도 보시면 최근에 지금 저희는 이제 ESG라고 하지만 예. E 환경, S 사회, G 지배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최근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ESSG라고 해야 된다. SSG? S는 safe를 얘기하는데 안전. 그래서 최근에 뭐 회사의 경우에 네, 여성 그렇죠. 근로자가 그렇죠. 기계에 끼임으로써 사망하는 그렇죠, 사고가 그렇죠. 되었는데 그렇죠. 이렇습니다. 즉 그 근로자 자체가 안전에 불감증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을 기업의 어떤 CEO가 또 책임자가 명확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 그래서 안전하지 않아서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불매운동,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맞아요. 결국은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 공정이 멈추다 보면 매번 나오는 것이 뭐 손실이 얼마다라는 거죠. 즉 그래서 그렇게 손실 보는 거와 실제로 이 판매가 안 돼서 손실 보는 거는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그런 공정이 멈추는 것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보면 재무적 이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좀 돼요. 네. 미리 투자를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미래에 있을 손실을 예방한다. 네. 와, 이거 상당히 좋은 얘기 같아요. 뭐 어느 회사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해도 돼요. 왜냐면 이미 다 알려줬는데 뭐 다 알려줘갖고 지금 제가 뭐 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셔서 아하하. 그럼 제가 이 얘기할까요? 좀 그렇긴 한데 네. 아무튼 저기 가맹점주 사장님들이 저희 동네에도 계신데 제가 가서 여쭤보면 매출이 한 30-40% 줄었대요. 아주 그 알바 하시는 분들이 세 분인가 있었는데 지금 혼자 하셔요. 아이고. 그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아무튼 기업이 잘 하셔야지 여러분들한테 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복습 차원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이두 가지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IFRS 이게 국제 회계 기준이잖아요. 네. 네. 거기에 무슨 뭐 ISSB까지 이제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시청자분 투자하시려면요 이 정도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요즘 그 위믹스 뭐 이런 사태에도 다 영향력이 있고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ISSB 기준은 뭐예요? 네, 금방 말씀드렸던 ESG와 관련한 내용들을 이제 공시하는 표준화를 만들자라는 개념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를 하시면 당연히 기업들의 어떤 재무제표는 분명히 짱이보죠. 검토하시고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것이 어쨌든 IFRS는 이제 국제회계 기준인데요. 이 국제회계 기준에서 일단 우리가 IAB에서는 일단 국제회계 기준을 만들지만 이러한 공시 표준화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떠한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즉 이 ESG 공시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ISSB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기준으로 보자. 즉 일반 보고의 어떤 재무 보고를 즉 회계 기준별로도 보고 또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으로도 구분해서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ISB를 설립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FRS에서는 IASB로 재무 보고를 재무 정보를 공시를 하는 것이고요. 또 ISSB에서는 지속 가능성 관련, 즉 ESG 관련 정보를 공시를 하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정보도 공시하고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정보도 공시해라. 네, 이제는 맞습니다. 공시를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상 기온이라서 좀 따뜻해요. 그거 아시죠? 소설이 지났어. 소설이 지났는데도 이상 기온이라 따뜻하다고 지금 기온
기상 정보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기후 관련 정보도 사실은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상당히 저는 환경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기후 관련 어떤 공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구분해 보자라고 해서 TCFD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었는데요. 즉 여러 가지 지속 가능성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후 관련 지속 가능성 이슈가 굉장히 크다. 이것들을 비교해서 어쨌든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제가 날씨 경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나와서 이 네. 날씨라는 기후라는 요소가 위험 요소이기도 하지만 기회 요소일 수도 그쵸, 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즉 이러한 기회가 위험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것도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공시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업에서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기업의 마음대로 어떤 기준이 없이 공시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비교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쵸. 이러한 비교 가능성, 일관성 이런 측면에서는 꼭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런 기준. 기준을 만든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또 가장 먼저 만든 것이 기후 관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를 하더라도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으면 아무거나 막 해. 아무거나 막 할 수도 있고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 그죠. 자기의 불리한 건 공시 안 해. 뭐 이럴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좀 기준을 세우자. 뭐 이런 얘기인데 좀 이따 제가 뒤에 가면 어제 오늘 일어났던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긴 하겠지만 네. 일단 요것을 좀 말씀 듣고 나니까 근데 우리나라 신용평가사들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ESG 평가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한국 기업 평가에서 먼저 네. ESG 평가에 대한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아. 2022년 6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그 ESG 활동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활동의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을 뭐 신용등급 산정이라든지 금융상품 ESG 인증과는 별도로 기업을 평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종류는 일단은 기본 평가와 심화 평가로 나뉘어지는데요. 이것을 일단 평가 자료는 공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기본 평가이고요. 심화 평가는 임직원 인터뷰까지 들어가는 것이 심화 평가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평가에 대한 어떠한 그 카테고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ESG로 나눠서 6개씩 그래서 총 18개의 지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E는 기후 변화, 또 자원 순환, 또 수자원, 생물 다양성, 그다음에 오염 방지 등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S는 인적 자본, 또 뭐 협력 업체, 또 지역 사회, 또 보건 안전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금방 뭐 우리 수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공시에 대한 부분, 또 그러니까 유믹스 말씀하신 거에서 잘못된 정보, 미흡함 정보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즉 이 G에서는 경영 정보의 공시 부분과 또 회계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한국 기업 평가가 이제 시작을 한 거네요. 다른 네. 평가 회사들도 그럼 다 할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뭐 나이스 신용 또 평가도 하게 시작을 하게 될 되는 거고. 거고요. 네. 예, 모든 신용 평가가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ESG 평가를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제 회계 기준에서도 기준이 나와 있는 거니까 꼭 공시하라.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투자자가 기업들의 신용 등급을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또 투자도 하고 그죠. 똑같은 거죠. 이제 근데 또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ESG 등급도 이 신용 평가사에서 평가를 한 걸 보고 즉 신용 평가사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죠. 그 정보를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송이 지금 출발 코인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위메이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오늘 저 주가도 보니까 위메이드가 지금 계열사 3개가 전부 다 하한가잖아요. 하한가예요. 그 종주가 그겁니다. 투자자들은 뭔 죄야? 투자자들 주주들은 뭔 죄예요? 갑자기 그냥 이 코피 한 대가 팍 맞은 그런 느낌이실 텐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회사도 그러면 앞으로는 저걸 철저하게 해야 되겠네요. 경영 공시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어떻게 투자하고 있다, 회계가 투명하다, 뭐 이런 공시를 명확하게 이 ESG 평가나 공시에서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 이제 그 일은 터졌고. 일은 터졌으니까 아마 투자자 보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기업은 아마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형성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일단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내가 지금 말씀 듣고 이해를 했는데 저 웬만하면 좀 이해를 해주려고 하거든. 왜냐하면 기업 입장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 국가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고용을 창출하니까. 네. 그게 상당히 큰 일인데 웬간하면 이해를 해드리고 싶고 아까도 우리 뉴스 요약도 잠깐 보시면 뭐 누구한테 당했다. 업비트한테 당했다. 뭐 이거는 억울하다. 우리는 아니다. 뭐라고 말하는데 그러기 전에 좀 공시를 좀 미리미리 사실 이 회사들은 상장사잖아요. 상장사니까 코인 발행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장 의무가 공시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당연히 있죠. 예, 공시를 정확하게 자유공시든 정기공시든 예, 그러니까요. 분명히 있는 건데 예. 본인들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미흡했다, 잘못된 정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제일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약간 놓친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놓쳤다고 표현해다. 그러니까 공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적기성이잖아요. 적시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늦게 그렇죠. 발표하는 것 의미가 그렇죠,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제일 싫은 게 제가 수정 공시입니다. 수정 공시요? 네, 수정해서 다시 내는 거. 수정해서. 네, 네. 아니 제가 그래서 오늘 교수님하고 이거 말씀을 나누려고 저도 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이 ESG하고 관련돼서 나온 게 하나 있는 게 그 11월 2일 날 금감원에서 내온 보도자료에 보면 네. 이게 있어요. 상장 폐지 후 왜 이 증상을 몰랐을까? 뭐 이 층을 몰랐을까 했는데 2019년 이후에 상장 폐지 기업이 많이 늘었는데 이게 금감원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사전 그 징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금감원 그러니까 우리 상장 기업도 상장 폐지될 때 뭐 포인은 차지시더라도 상장 기업이 그 폐지될 때 사전에 그런 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보면 집중 분석해봤더니 뭐 여러 가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형식 요건이나 실질 요건을 가지고 다 따져보니까 뭐 감사 의견 비적정, 뭐 정기 보고서, 뭐 자본 잠식, 뭐 횡령 배임, 불성실 공시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일들이 참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아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공시의 적정성이라는 거 참 저는 많이 생각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면 그거 있죠. 은행 그거 아시죠? 그 뭐야 장 마감 후 공시 이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네네. 그러면 그날 주식 하신 분들은 뭔 죄야?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릴 수도 없고. 제 이제 박사 논문이 이제 공정공시와 관련돼서 네, 한 건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살펴봤던 내용이 뭐였냐면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자기자본 비용과 관련돼서 논문을 했습니다. 뭐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좀 어렵지만 자기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채를 빌렸으면 그것을 타인자본의 비용이라고 하는데 주주에게 줘야 되는 이제 비용이 있는 겁니다. 그쵸, 그쵸.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투자자도 얼마 정도의 어떠한 이익률이 그쵸.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기업은 그런 자금을 받아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 환원하는 거죠. 거죠. 그 비용인 부분인데요. 공시를 잘하는 기업들이 그런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좀 수익률은 적게 날 수 있지만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하는 수익률이 작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런 어떠한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를 정확하게 적기에 그 투자자한테 알려주면 공시를 해주면 오히려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소한 것조차도 네. 자꾸 공시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아하. 그럼 제가 위메이드 사태에 대해서 제가 뭐 코인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 저도 이걸 보면 말씀을 드리면 공시를 좀 정확하게 해주셨어야 된다. 그렇죠. 이 위메이드 사태에서 그 죄송하지만 그러면 한국 거래소도 솔직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게 그렇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위메이드 사태가 위믹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위메이드에 관련된 세 개 회사가 오늘 다 한가를 맞았기 맞아요. 때문에 이거는 한국 거래소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 상장사들이 이런 일을 코인을 발행하고 이런 걸 할 때는 사전에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그 지도를 하고 권유를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이 IFRS 기준에서도 앞으로 그 ISSB로 지도권에서 공시 기준을 하라고 좀 딱 나와
했다는 거 네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기업에서 이제 공시하는 것들이 금방 말씀드린 재무 사업 보고서가 있고요. 그쵸. 지금 우리 ESG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의무 공시가 있고요. 또 그냥 자율 공시가 있는 건데 지금 지배구조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이제 의무 공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자산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22년 현재는 자산이 1조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2026년이 되면 모든 상장사는 이러한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의무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법제화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ESG와 관련된 경영 보고서가 결국은 기업에 있어서 거짓 활동이라든지 과대 포장이 금지되게끔 해서 그런 ESG 활동을 보고 기업이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야, 이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제가 좀 거래소까지 전선을 확장시켰는데 솔직히 이런 것들을 잘 공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상장돼 있는 회사들은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런 코인을 발행하는 그러니까 이거 게임이잖아요. P2E? P2E. 맞아요. 그 게임 산업 저는 걱정스러운 게 게임 산업까지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다른 게임 관련된 회사들 또 다른 코인을 발행한 상장사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한테 좀 의심을 해보겠죠. 투자자들이 야 이거 맞는 것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와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외국들은 좀 어떻게 외국 기업들은 뭐 큰 기업들은 어떻게 좀 이렇게 하고 있나요? 좀 그 ESG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오셔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애플사라든지 테슬라,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ESG 경영 성과가 있는 협력사의 부품만 납품을 받겠다라고 네. 했고요.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든 협력사의 이제 그 밸류체인 개념에서 협력사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ESG 경영을 아주 강도 높게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납품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ESG 관련 투자와 관련해서 관리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 이 말씀 들으니까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죠.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머스크 테슬라 네네. CEO하고 통화했는데 한국에 있는 기업에서 부품을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부품할 회사들은 ESG 경영 안 하면 납품 못 하는 거잖아. 들어가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또 하나 배우셨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업들이 테슬라에 납품하려면 ESG 경영, ESG 그 보고서 공시 이거 하지 않으면 납품하기 어렵다. 어렵습니다. 투자해야 된다. 네. 이야, 이거 참 갈수록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ESG 얘기가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서 어제 뭐 당장 오늘 일어난 상황에서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업종별로는 좀 어떤 좀 리스크들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보면 일단 뭐 여러 업종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전기 전자 측면에서는 일단 제조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망 관리를 한다라는 그 자체는 제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는 원료들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분쟁 강물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 이제 생산되는 주석이라든지 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반군들이 그거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산업 전반에 주요하게 쓰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용을 규제하는 데 있고 그 사용이 규제하는 데 있어서 또 관련된 규제를 좀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자동차 당연히 이제 여러 부품이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얘기를 했지만 이 부품 관리의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되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자동차를 잘 만들지만 부품 자체를 이제 납품을 받잖아요. 근데 납품하는 기업들이 이런 관리가 잘 안 돼 있을 경우에 또 수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뭐 화학 분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수질 오염이나 토양 오염, 그죠 환경에
절대적으로 미치는 오염적인 부분에서 밀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관리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야, 이 말씀 들으니까 너무 머리 아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이 특히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뭐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셔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ESG 경영도 해야지. 네. 뭐 지금 말씀드린 공정무역도 지켜야 돼. 어. 안 그러면 그게 상대 국가에서 그 수입 수출할 때 그 태클을 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항도 될 수 있단 말이죠. 아 지금 아까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위메이드 대표가 그 업비트한테 우리 당했다. 뭐 그러니까 그 업비트는 뭐 뭔 소리냐. 뭐 닥산과 그 협의체에서 결정한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냐 했고 뭐 내부적으로 닥사에서는 뭐 2개 회사가 찬성이고 2개는 반대고 하나는 유보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거 이제 나중에 다 밝혀지겠죠. 왜냐하면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남기잖아요. 누가 어떻게 발언했다 남기기 때문에 뭐 소송하고 그러면 그런 회의록을 증거로 내야 되기 때문에 뭐 서로 간에 다 밝혀지겠지만 저는 이거 이야기 따져보면 솔직히 양비론을 펼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겠지만 그 거래소들도 문제야.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준이 명확하고 확실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들도 상장을 받을 때의 기준, 그리고 공시 그 코인 프로젝트들마다 공시해주는 기준이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건데 명확해야 되는. 지금 벌써 위믹스 거기 대표님도 그 인터뷰에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우리 기준하고 왜 다른 데 코인하고 기준이 틀리냐 이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틀리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애들을 키울 때도 보면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싸우면 둘 다 혼내야지. 큰 애가 네가 형이니까 뭐 이러면 또 그러면 애들이 안 되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다 겪어봤잖아. 그러니까 거래소도 문제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제가 여기서 전선을 더 확대시키면 거래소에서도 죄송하지만 업비트 대주주가 누구예요? 두나무잖아요. 두나무 대주주가 투자가 누가 했어요? 카카오가 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될 거고 이번 제가 위믹스 사태를 저도 보면서 사실은 그 게임 회사들이 코인을 발행하기가 제일 좋은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기준도 없고 그다음에 공정하지도 않고 그러면 서로 간에 한 대 맞아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맞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 한 대 잘못해서 때렸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러는 거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거. 이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럼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게 이게 ESG를 하려면 전략도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 기준은 그 과제 어떻게 수립할 때 정찰을 어떻게 밟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뭐 이런 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기업마다 또 상이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저도 뭐 그 전략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지만 CEO의 즉 책임자의 어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ESG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무적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즉 이윤이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죠.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잘못된 정보, 그렇죠. 부족한 정보로 하는 그렇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즉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냥 데이터를 가공할 수 급하게 있고. 막 맞아요. 모방한다든지 가공한다든지 숨긴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ESG와 관련된 부분들을 안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 맞게끔 또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그렇죠, 것들에 그렇죠.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셔야 될 것 같고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여러 과제들을 해야 됩니다. 막 복잡하다고 하셨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먼저 금방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투입 자원은 좀 적게 들면서 중요도가 높은 부분부터 찾아서 기업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CEO의 그 의지가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아버지- 장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네. 우리 집에서도 아버지 의견이 중요해. 맞아요. 근데 아버지보다 더 센 애는 엄마야. 엄마 의견이 더 중요해. 아버지는 뭐 하고 싶은데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래. 그럼 못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안의 아빠는 하려고 하는데 네. 엄마는 이제 이 회계부서 입장에서 네.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돈이 더 들어간다 그래도 이거지. 아버지가 밀고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하. 네. 이 비유가 맞나?
맞을 것 같은데요. 비유가 맞는 거죠? 장. 저 집에서는 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모님이 안 보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CEO가 그 완벽한 의지를 가지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어떤 정책을 밀고 나가게 되면 사실은 회계부서에서는 돈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 지금 당장 경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확고하게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고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 교수님 생각하시는 우선순위는 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도라는 측면인데 기업마다 네, 이제 다르겠지만, 뭐 외부 환경이나 네, 다 다르겠죠. 또 기회나 요소들을 네, 다 보고 다르겠지만. 다 다르죠. 네. 예. 중요도는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미래 가치적인 네. 측면에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의 측면은 다 다릅니다. 예. 그거는 뭐 딱 정해진 답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우선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자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주요 ESG 주요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한 세 가지로 제가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요즘에 이제 탄소 중립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또 대세입니다. 탄소 중립. 네, 안 하면 안 뭐 돼요. 어느 뭐 기관이든 기업을, 예. 기업이든 탄소 중립 얘기를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많이 하고요. 네. 또 이것을 거래하느냐에 대한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탄소 중립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 다 압니다. 뭐 지구 온난화, 그죠. 그 얘기는 다 하지. 예. 근데 온실가스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산화탄소지만 그렇죠, 그렇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6가지의 이제 온실가스가 있는데요. 육불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반도체, 철연제에서 나오는 가스입니다. 이것이 이제 온난화 지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1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23,900 지수가 올라가는 그 24,000배네요. 그렇죠. 예,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이슈가 네. 되다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육불화학 이 온실가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잘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이러한 관리들이 좀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ESG 하지만 ESSG 한다. 그래서 안전 또 요즘에 인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업들이 대부분 저도 이제 현장에 가보면 좀 약간 서류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또 노동자 쪽 측면에서 보면 좀 숙련된 노동자들은 또 이게 헬멧 같은 거 잘 안 쓰시려고 하고 맞아. 예, 나는 자신이 있어. 나는 괜찮아.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의 관리는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문화적으로 또 이게 갖춰져야 되는 상황이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인권은 뭐 또 여러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근로시간,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 또 파견 근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인권에 대한 계획들이 좀 잘 세워져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데이터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있죠. 예, 뭐 정량적으로 탄소 배출량, 뭐 용수 사용량 이런 거 있지만 또 임직 원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G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할 것이냐, 또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요소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믹스와 같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뢰성이 없으면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들의 신뢰성을 갖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네.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현장 좀 많이 가신다 그랬잖아요. 좀 어때요? 기업들 가보시면 이거 진짜로 이거 ESG 뭐 이런 평가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그런 관리 뭐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 같은 회사가 최근에 어딘지 이제 모르니까 어떤 우리가. 지인을 만나서 얘기를 한 건데요. 일단 안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숙련된 노동자들은 오히려 헬멧을 더 안 쓰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냥 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했냐면 이제 우리는 좀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삐요삐요삐요 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불시에 가가지고 벌금을 매기는 상황을 했습니다. 벌금. 근데 이제 그런 벌금을 매기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당연하잖아요. 우리 주차 위반도 주정차도 강화하니까 안 되듯이 근데 사실 약간 좀 페널티를 네. 넣어야지만 되는 지금 이 문화인데요. 이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본인 하나가 당연히 얘기하지만 가족들의 그렇죠. 또 안위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좀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도 있어가지고 이제는 지키지 않으면 이거 진짜 철저하게 해야 돼요. 제가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건설 현장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요즘에는 건설 현장 들어갈 때도 큰 현장들에서는 음주 측정도 한대요. 그래서 그 전날 술 많이 먹었으면 사고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못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비행기 조종사나 뭐 기차 모시는 기관사분들도 사전에 그 승무하기 전에 이렇게 음주 측정해서 뭐 하게 되고. 근데 음주 측정을 왜 합니까? 술을 안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그러니까 이 비행기 조종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그 조종 시작하기 몇 시간, 24시간 전부터는 이렇게 먹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그 규정을 지키면 되는 네, 건데. 그 규정을 지키면 되는데 안 사람들이 안 지키기 지키니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단속을 하면 지켜지는 거고요. 아.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창원에서 오토바이들이 그 막 인도로 다니고 뭐 저 신호등 안 지키고 막 이러니까 네네. 그분이 촬영해갖고 계속 신고를 하셨대요. 네네. 창원의 어느 지역은 너무 잘 지킨대요. 그 공무원분이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어서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하셨다고. 그럴 정도로. 그게 네. 그럴 정도로 했다고 말씀드리니까 공감이 가고. 또 한 가지 저는 깜짝 놀란 게 육불황. 뭐 야. 여기 지금 우리 아까 자료 좀 표를 보면 반도체 공정에서 가스에서도 뭐 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가 1이면 6,500에서 9,200까지 나오고 네. 이거 반도체 뭐 절연체에서는 23,900. 이거는 저도 진짜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축산 폐기물에서도 뭐 보면 메탄이 21, 뭐 이렇게 나오고 비료 축산 뭐 이런 것들은 310. 와, 이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온난화 가스 관련된 거를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다 이산화탄소. 그 이산화탄소만 이렇게만 알고 죽는데 있는 그냥 거죠. 네. 소 먹으면 안 돼, 소고기 먹으면 안 돼. 우리 이 정도는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지방에 가보면 네. 지방 공기업들 공공기관 지자체 네. 가보면 이제 앞에 그 시청 앞에 축사하시는 분들이 네.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재는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상을 못 받고 음.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돈이 돈 필요한 들어가.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못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가 반도체도 좀 고민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뭐 반도체를 우리나라 국가 미래 산업을 살려야 된다고 해서 막 열심히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네요. 이런 것 때문에 좀 말씀 듣다 보니까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데이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사들이 공시를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코인 그 프로젝트들도 공시를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뭐 뉴스 나온 얘기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뭐 위믹스가 너무 신고한 것보다 너무 많이 발행했다. 그 다음에 거래소들은 너 빨리 고쳐라. 근데 내가 서류 냈는데 뭐 이게 그 서류도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ESG 중에 데이터 관리 이거를 딱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도 정확해야 된다. 그 기준도 명확해야 되고 데이터의 근거도 명확해야 된다. 이게 없으니까 안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거래소들도 사실은 돈 버니라 그동안에 기준도 안 세우고 그냥 이런 표현 쓰면 좀 저질스러우니까 안 쓰겠지만 누구나 다 그냥 와서 프로젝트를 등록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다가 이런 일이 이제 펑 터지니까 뭐 네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이러고 이거 좀 업계 정화를 위해서도 좀 저희가 정신 차려야 되고 이 코인 업계에서도 ESG 경영을 확실하게 도입해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ESG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뭐 오늘 마지막 ESG 정리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네. 예, 이제 일단은 ESG 경영 하는데요. 보통 보면 이것을 그냥 착한 기업, 뭐 잘하는 기업, 좋은 기업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이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앞으로 여러 기업이 둘러싸고 쌓여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또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를 구축하고 또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서 네. 이러한 사람을 위한 경영을 하는 것이다. 예, 결국은 그냥 착한 기업이 아니라 ESG 경영은 우리가 같이 다 더불어 네.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한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람을 위한 경영인 ESG 경영에 대해서 도움 말씀해 주신 오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즉시 출발 코인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현재 악재와 또 호재가 혼재되어 있는 시장 속에서 정말 간담을 쓸어내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다음 주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또 월드컵 기간 중이잖아요. 또 열심히 응원도 하시고 재미있게 좀 시간 보내시다가 투자도 좀 알차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